자, 이어서 여기부터는 위기단원이에요. 위기단원. 발단 전개 위기하는 위기라고. 뒤에 절정이 나오겠고 결말이 나오겠지. 보통 있잖아, 시험은 절정 부분이 나오는 게 맞아. 근데 절정만큼 자주 나오는 건 앞부분 뒷부분이야. 그러니까 다 중요하지 뭐. 어쨌거나 변씨는 한숨을 쉬게 되시고 돌아갔다. 다음부터 변씨는 본래 이완은 당시 집권층이고 그 이완대장이라고 유명하잖아. 정승과 잘 아는 사이였다. 정승은 우리가 보통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 뭐 이런 삼정승을 말하는 거야. 이완이 정승과 잘 안다면 정승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 그지? 이완이 당시 어영대장이 되어서 변씨에게 위항, 여염 두 가지 다 비슷한 뜻이긴 한데 여염은 그래도 항이 있잖아, 항. 위항의 항은 거리항자야. 그리고 여염이라는 얘기, 여염집, 그럼 보통 사람 사는 집을 말하는 거야. 백성들 말하는 거겠지, 그지? 위항이나 여염에 혹시 쓸만한 인재가 없는가 물었다. 위항은 좀 나쁜 뜻으로 하면 지저분한 동네를 말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인재를 찾고 있었나 보지, 그지? 어영대장이 된 다음에 변씨를 찾아와가지고 혹시 숨은 인재가 없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변씨가 허생 얘기를 한 거야. 아,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돈을 마냥 꺼주고 얘기 다 했겠지, 그지? 이완대장은 깜짝 놀라면서 야, 기이하다, 정말 이상하다, 그게 정말인가? 보통 사람은 아니네, 그의 이름이 뭐라고 하던가 하고 묻는 것이었다. 그러면 이름을 물었다는 건 뭐야? 궁금해했다는 뜻이고 관심이 있다는 뜻이겠지, 그지? 소인은 앞사람한테 자신을 낮출 때 하는 말이야. 여기서 변씨가 이완한테 소인이 그분과 상종 서로 따르면서 지낸 게 3년이 지나도록 여태껏 이름도 모르고 옵니다. 그 사람은 이인이야. 이인이란 얘기는 보통 사람을 뛰어넘는 비범한 사람 혹은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이라는 뜻이야. 자네와 같이 가보세. 그래서 이완이 변씨한테 같이 가보자고 한 거지. 밤에 이완대장은 구종도 다 물리치고, 구종이란 말은 원래 여기 그냥 몸종이라고 생각하면 돼. 구종, 몸구자를 쓰거든. 그래서 몸종들을 다 물리치고 그럼 혼자서 변씨만 데리고 둘이서 걸어서 허생을 찾아갔다. 변씨는 이완대장이 문 밖에서 기다리게 하고 혼자 먼저 들어가서 허생을 보고 이 대장이 몸소 찾아온 이유를 이야기했다. 인재를 찾길래 자기 얘기를 했더니 몸소 오셨네, 이렇게 된 거지. 허생은 못 들은 채 하고 못 들은 채 했대. 그러니까 이완이 왔다는 걸 못 들은 채 했어. 그러니까 뭐 개무시한 거지. 이게 당시 양반 사대부를 대하는 허생의 태도야. 알았지?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제 무안을 당했겠네. 밖에 옛날에는 높은 사람이 오면 기다리게 하면 안 되지. 빨리 방으로 들여가지고 아랫목 내줘야지. 근데 안 했단 말이야. 이거 이제 두 번째가 뭐야? 무시하는 거. 당신 차고 온 술병이나 어서 이리 내놓으시오. 이완은 무슨 이완? 아유, 난 관심도 없어. 그렇게 말한 거야. 그리하여 즐겁게 술을 들이키는 것이었다. 이완은 어디 있어? 밖에서 기다린 거야. 변씨는 이 대장이 밖에 오래 서 있게 하는 것이 민망하여 자주 말하였으나 허생은 대꾸도 않다가 야심해서 밤이 깊어지면서 빌어서 손은 거기 손님이야. 이완대장을 부르게 하는 것이었다. 밤이 깊어지니까 그제서야 밖에 있는 사람 좀 들어오라고 하시오, 이런 거지. 이완대장이 방에 들어와도 허생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이거 무리한 거지. 예절로 보면 무리한 건데 이게 당시 양반 사대부를 대하는 허생의 태도란 말이야. 이 대장은 몸둘 곳을 몰라. 무안하겠다, 그지? 나라에서 어진 인재를 구하는 뜻을 설명하자 허생은 손을 저으며 말했어. 너. 밤은 짧은데 말이 길어서 듣기에 지루하다. 밤은 짧은데 시간은 별로 없는데 말이야. 너무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해. 그게 바로 뭐냐면 시간은 얼마 없는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대책을 의논하는 탁상공론이라고 하는 거야. 탁상에서 이런 책상에서 논의라는데 쓸데없는 논의, 공은 비어있다, 아무 효과도 없다, 그것만 하고 있는 당시 집권층을 비판한 거네. 밤은 짧은데 말이 길어서 듣기에 지루하다. 너는 호칭도 너라 그랬잖아. 지금 무슨 벼슬에 있느냐? 대장이요.
그렇다면 너라고 하는 건 이건 사실은 무례한 거지, 그지? 근데 이런 게 바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권층, 사대부 양반을 대한 허생의 태도니까 너는 나라에 신임받는 신하로군. 그러니까 대장까지 올라갔지. 내가 와룡 선생 같은 일을 청거하겠으니 네가 지금 임금께 가서 삼고초려 하게 할 수 있겠는가? 자, 이건 잠깐 얘기하면 와룡 선생은 제갈량을 말하는 거야. 유비가 있잖아. 좋은 인재를 얻으려고 이렇게 했더니 와룡 선생을 추천받았거든, 사실은. 그래갖고 찾아갔어. 그때 안 만나죠. 또 찾아갔어. 안 만나죠. 찾아갔어. 만나줬는데 나 싫대. 근데 나중에 세 번째 감동해가지고 세 번째 마지막에 그 유비의 사람이 된 거야. 알았니? 그래서 그 세 번 좋은 인재를 찾으려고 세 번 찾아가서 뭐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는다. 그게 삼고초려. 그 인재를 얻으려면 고생해야지. 그런 얘기고 와룡 선생은 바로 제갈량을 말한다. 삼국지에 나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허생이 이완한테 그런 거야. 임금한테 가서 삼고초려 하게 할 수 있겠느냐. 가서 자꾸 찾아가가지고 우리 인재가 돼서 우리 한번 나라를 위해서 일합시다. 인재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수고스럽지만 인재를 위해서라면, 좋은 인재를 찾기 위해서라면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말한 거지, 그지? 이 대장은 고개를 숙이고 한참 동안 생각하다가 어렵습니다. 그건 어려운데요. 올바른 인재를 그걸 올바른 인재를 등용하는 게 어렵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말고요. 올바른 인재 등용 말고 또 두 번째 계책을 듣고자 합니다. 또 그 다음 좋은 말씀을 듣고자 한다는 거야. 첫 번째 거 거절했다? 두 번째 거 듣고 싶대. 나는 원래 제2라는 걸 모른다. 그러니까 제2 두 번째 걸 모른다고 하고 허생은 외면하다가 첫 번째 것도 안 들었는데 두 번째 거 나는 항상 한 가지밖에 모른다. 이런 거야. 이 대장이 자꾸 제2 그러니까 허생은 외면하다가 이 대장의 간청에 못 이겨 말을 이었다. 명나라 장졸들이 조선은 옛 은혜가 있다고 하여 그 자손들이 많이 우리나라로 망명해 와서 정처 없이 떠들고 있으니 너는 조정에 청하여 종실의 딸들을 내어다가 모두 그들에게 시집 보내고 훈척과 건기의 집을 빼앗아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어. 그럼 여기는 타겟이 누구야? 훈척과 건기지, 그지? 응? 훈척은 공훈이잖아. 그러니까 나라에 공을 세운 사람이고 그건 다 이 친척들이 아니니 왕족이라고. 건기는 아주 지위가 높은 사람을 말하는 거야. 얘네들 집을 뺏어 가지고 명나라 조정의 그 자손들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왕실의 딸들과 결혼시켜 가지고 그 집을 뺏어 가지고 왕실의 딸들 명나라 장졸들한테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랬더니 이 대장은 머리를 숙이고 한참을 생각하다가 어렵습니다. 알았니?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훈척과 건기는 공을 세워서 나라에서 상을 많이 받고 돈을 많이 받았어. 그러니까 지금 부자란 말이야. 건기는 아주 귀한 높은 지위니까 높은 벼슬에 올라간 놈들이야.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훈척과 건기가 갖고 있는 권력 있잖아. 이거를 명나라 장졸 후손들한테 줄 수 있느냐를 물어본 건데 어렵습니다라는 얘기는 기득권 세력, 지금 부자고 높은 벼슬에 있는 사람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기가 어렵다 그런 뜻이야. 그거 못한대. 종실과 훈척의 권기에 기득권을 폐지해라. 두 번째 제안이지. 거절한 거야, 알았니? 그러니까 그 기득권을 버리기가 어렵다라는 뜻이고 올바른 인재 등용을 거절한 이유는 그게 올바른 인재 등용하면 실력이잖아, 그지? 그러면 그 지금까지 벼슬자리를 독차지했던 그 아까 얘기했던 훈척과 건기 같은 애들 있잖아. 걔네들 체면이 말이 아니니까 또 그것도 거절한 거고 두 번째도 거절한 거야. 다음에 이것도 어렵다, 저것도 어렵다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겠는가? 집권층의 이 우유부단한 태도, 무능한 태도를 비판하고 있는 거지. 무슨 정책이나 일을 할 때 있잖아. 딱 결정해가지고 딱 해야 되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고 있는 집권층의 무능함을 비판한 얘기가 이것도 어렵다 저것도 어렵다 하는 것이야. 가장 쉬운 일이 있는데 네가
능히 할 수 있겠느냐.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계속 있잖아. 존댓말하고 있어 이완은. 근데 허생은 너 막 이렇게 비칭을 하고 있는 거. 무릇 모든 천하의 대의를 외치려면 먼저 천하의 호걸들과 접촉하여 결탁하지 않고는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큰 뜻이 있어. 이거를 이루려면 있잖아. 아주 걸출한 놈들하고 잘 어울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뜻을 펼치는데 도움이 될 만한 훌륭한 놈들하고 비슷한 놈들하고 어울려야 돼. 근데 남의 나라를 치려면 먼저 첩자를 보내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는 법이다. 왜? 적을 알아야 싸움에 이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 선생님 봐봐.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뜻을 실현하려면 그 뜻을 실현할 그 능력 있는 놈들하고 어울려야 되고, 두 번째 적을 치려면 먼저 첩자를 보내서 적의 동태를 알아야 돼. 적을 알아야 이기지. 지금 그 얘기한 거야 선생님이. 자, 왜 갑자기 그 얘기했냐면 당시의 상황이 그렇단 말이야. 지금 만주정부 청나라야. 지금 기득권 세력, 집권 세력은 모두 명나라를 따르고 있거든. 그러니까 만주정부가, 청나라가 갑자기 천하의 주인이 돼서 중국민족과는 친근해지지 못하는 판에, 중국민족 뭔데? 이게 명나라 한족이란 말이야. 조선이 다른 나라보다 먼저 섬기게 되어 저들이 우리를 가장 믿는 터이다. 됐지? 왜냐하면 병자호란 때 그 굴욕을 당했잖아. 그러니까 어쨌거나 강제건 힘이건 간에 형제의 나라죠. 군신의 나라를 만들었지, 그지? 청나라는 임금이요, 조선은 신하야. 그런 관계가 됐잖아. 근데 우리 집권층은 뭐하고 있어? 저 청나라 놈들 언젠가 빨리 없앨 거야. 우린 명나라 사람들하고만 친해.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청나라는 겉으로는 우리를 가장 믿어. 그지? 왜냐면 군신의 이해를 갖췄으니까. 진실로 당나라 원나라 때처럼 얘네들도 다 오랑캐야. 청나라 조상이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 자제들이 유학 가서 벼슬까지 하도록 허용해 줄 것. 옛날에 그랬는데 왜 지금은 못하게. 그 다음에 상인의 출입을 금하지 말도록 할 것. 지금은 또 상인의 출입을 금했어요. 저들도 반드시 자기네에게 친근해지려 함을 보고 기뻐 승낙할 것이다. 자, 이런 정책을 펴면, 자, 무슨 정책이냐면 청나라의 군신의 예를 한 다음에, 지금 군신의 예만 했지 유학생을 보내지도 않아. 옛날에 당나라 원나라 때는 보냈거든. 그러니까 그때처럼 보내주고, 상인들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 청나라 사람들이 뭐라 그래? 아, 조선이 우리랑 친하려고 하는구나. 아, 자식들. 그러면서 기뻐서 더 친근해지려고 하겠지. 그지? 이해됐지? 자, 국중의 자제들을 가려 뽑아. 나라 안에 그 인재들을 가려서 뽑아가지고 머리를 깎고 대놈의 옷을 입혀서 비춰줘야지. 머리를 깎고 대놈의 옷을 입혀. 이게 청나라식 뭐라 그래야 돼? 그 변발 알지? 변발. 뭐 소림사 이런 영화 보면 나오잖아. 앞에는 머리 밀고 뒤에는 따고. 그런 머리가 청나라 머리야. 대놈의 옷을, 떼놈이라고 그러지. 오랑캐 옷을 입혀서, 그러면 중국식 변발하고 중국식 호복이라고 그러지. 호복. 그중 선비는 가서 빈공과 형식하고, 빈공과 대단히 유명한 그 과거 시험이지. 외국인이 보는 과거 시험이야. 여기 장원급제한 사람 있지. 최치원. 최치원은 당나라에 유학을 가서 빈공과에 합격해가지고 벼슬을 받았어. 그러니까 빈공과에 응시하고. 이거 다 뭐 하라는 거야? 청나라랑 친하라는 얘기잖아. 또 서민은 멀리 강남, 양쯔강 이남에 건너가서 장사하면서 저 나라의 실정을 정탐하는 한편 저 땅의 호골들과 결탁한다면 한번 천하를 뒤집고 국치, 아까 얘기했었지, 병자호란의 치욕을 씻을 수 있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니까 적을 이기려면 적에 가서 동태를 살펴라. 그러니까 유학생도 보내고 상인도 보내라. 알았니? 그러면 우리가 당한 국치, 병자호란의 국가의 치욕을 한번 갚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한 거야. 그리고 만약 명나라 황족에게 구해도 사람을 얻지 못할 경우 천하에 제후를 거느리고, 제후, 적당한 사람을 하늘에 천거한다면 잘되면 대국의 스승이 될 거고 못돼도 백구지국의 지인은 잃지 않는다. 자, 지금
허생 있잖아. 마지막에 지금 한 얘기는 우리가 잘 알아둬야 돼. 알았어?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뭐라 그랬냐면 국치를 씻으려면 청나라에 대해서 염탐해가지고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고. 자, 그럼 청나라 쪽은 그렇게 하고 명나라 쪽은 어떻게 해? 명나라 황족에서 구해도 사람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천하의 제후를 거느리고 적당한 사람을 청구하면 잘 되면 자 제후를 청구한 거야 명나라에. 그러면 대국의 스승이 되고 좋은 제후를 청구했으니까 그 다음에 그게 안 되더라도 청구하지 못하더라도 백구지국이 될 거다라고 했는데 백구지국은 우리나라 제후가 뭐냐면 중국은 있잖아 황제가 있잖아 황제가 제일 위에 있고 천자라고 하고 그 밑에 왕들이 있어 왕을 제후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천자는 그대로 있고 조선도 제후국이 된다는 얘기야. 백구지국이 바로 제후국이야. 알았니? 자, 이대장은 힘없이 말했다. 사대부들이 모두 조심스럽게 예법을 지키는데 다 청나라식 변발하고 호복을 입으려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오랑캐는 근본 없는 족속이라고 비하하는데 누가 사대부들이 맨날 공자맹자 명나라만 쫓아가는데 변발하고 호복을 하겠냐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변발 호복하려는 허생의 어떤 제안을 거절하는 거지. 못한다고 하는 얘기랑 똑같지. 아무도 안 할 거다. 그랬더니 자 이제부터 여기까지 시사삼책 세 가지를 제안했는데 전부 다 거절했어. 이완이. 그지? 이완이 거절했다. 자 이제부터 칼 빼드는 절정 부분이 시작된다. 허생은 크게 꾸짖어 말했다. 뭐라 그랬냐면 자 이제 다 이완을 비롯한 집권층 사대부를 다 비난하는 거야. 소위 사대부란 것들이 무엇이란 말이냐. 오랑캐 땅에서 태어나 자칭 사대부라 뽐내다니 이런 어리석은 데가 있나. 자 오랑캐 땅에서 태어났다 라는 얘기는 지금 오랑캐의 영향을 받고 있잖아. 우리나라가 병자호란의 치욕을 당했잖아. 여기서 아무리 잘났다고 사대부라고 해봐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오랑캐 밑에 있는데 사대부 명나라의 그 공자맹자를 섬기는 사대부라고 뽐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알겠지? 그 다음 의복은 흰옷을 입으니 그것이야말로 상인이나 입는 것이요. 상이 뭐냐면 초상 치를 때 사람들이 있는 상복 알지? 하얀 색깔. 너네들이 사대부들이 하얀 옷을 즐겨 입는데 그 하얀 옷은 초상집에 초상 치르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다. 두 번째, 왜냐면 위에서 뭐라 했냐면 호복 변발 못한다고 하니까. 두 번째, 머리털을 한데 묶고 송곳같이 만드는 것은 남쪽 오랑캐의 습속에 지나지 못한데 이게 명나라의 무슨 정통도 아니고 훌륭한 예법도 아니야. 그냥 저 오랑캐 일부 오랑캐가 그렇게 하는 걸 우리가 따라하는 거야. 근데 뭘 그렇게 그거를 고수하고 집착하느냐.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지. 그 다음에 대체 무엇을 가지고 예법이라 한단 말이냐. 사대부 양반들이 상투 틀고 흰옷 입고 그게 예법이라고 하는데 무슨 그게 예법이냐고. 흰옷은 초상 치는 사람 옷 같고 그 다음에 상투 트는 건 그거는 저 중국의 오랑캐 습속에 지나지 않은 건데 그게 무슨 예법이냐라고 얘기한 거야. 번호기는 자 이제부터 나온다. 번호기는 고사에 나오는 인물이고 뭐 했던 사람인지 모르잖아. 우리가 역사를 많이 모르면 번호기가 누군지 모르잖아. 근데 뒤에 나와. 원수를 갚기 위해서 자신의 머리를 아끼지 않았고 머리 깎았단 말이야. 원하지 않아도 머리를 깎았다고. 알았니? 그 다음에 문영왕은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원수를 갚기 위해서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되놈의 옷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되놈 옷을 입었다고. 우리가 지금 병자호란의 치욕을 씻을 수 있다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변발이나 호복을 못할 이유가 없다. 지금 허생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고사에 나오는 번호기와 무령왕을 이야기하면서 목적을 위해서 호복 변발 다 할 수 있다. 사대부 양반이 떠드는 예법이 도대체 뭐냐. 흰옷 입고 상투 트는 게 그건 예법이 아니지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자 이제 대명을 위해 원수를 갚겠다면서 자 명나라가 있잖아. 청나라한테 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명나라도 깨졌으니까 창피하겠지, 그지? 자, 그러니까 조선의 사대부들이 그 명나라가 청나라한테 진 치욕을 갚겠다고 하면서 그까지 머리털 하나 아끼고 또 장차 말을 달리고 칼을 쓰고 창을 던지며 활을 당기고 돌을 던져야 할 판국에 그 넓은 소매, 그거는 전쟁에 어울리지 않지, 그지? 그래서 머리털 아끼는 머리털은 상투인데 이건 허례허식이고, 그지? 넓은 소매옷, 이것도 허례허식이지. 예절은 무슨 예절? 왜냐면 넓은 소매옷을 입으면 싸울 때 불편하고 안 좋잖아, 그지? 오히려 단출하게 입고 하는 게 싸움에 유리한 옷이다. 그럼 우리가 싸워서 이기려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동원해야지 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내가 세 가지를 아까 말했는데, 인재등용과 아까 얘기했었지, 인재등용, 그 다음에 훈척과 권기들 짐 물려주는 거, 마지막에 청나라와 가깝게 하는 거, 이거 다 말했단 말이야, 세 가지. 근데 너는 이완 너는 한 가지도 행하지 못한다면서 그래도 너가 신임받는 믿음이 있는 신하라 하겠는가? 내가 보니까 하나도 아닌데 신임받는 신하라는 게 참으로 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야. 거절만 하고 못한다 소리만 하고, 너 같은 자는 칼로 목을 잘라야 할 것이다 라고 돼 있잖아. 칼로. 오우, 칼까지 빼들었어. 그러면 봐봐, 이완한테 칼을 뺀 건데 이완은 당시 집권층하고 관련이 된 인물이잖아. 그러면 허생이 칼을 뽑아든 건 당시 집권층의 칼을 뽑아든 거야. 큰일 났어. 이거 알려주면 죽는 거야 그냥. 아니? 그래서 너 여기서 이완 같은 너 같은 자는 뭐냐면 명분만 따지는 놈, 실리는 없는 놈, 이런 거야. 알았니? 자, 칼을 뽑아서 목을 잘라야 한다 하고 좌우를 돌아보며 칼을 찾아서 찌르려고까지 했어. 이 대장은 놀라서 일어나 급히 뒷문으로 뛰쳐나가 도망쳐서 돌아갔대. 자, 집권층에 대한 분노, 막 꾸짖음, 울분을 막 토해낸 거지. 자, 여기까지가 절정이다. 결말은 딱 한 줄이다. 뭔데? 이튿날 다시 찾아가 보았더니 집은 텅 비어 있었고 허생은 간 곳이 없더라. 미안의 결말, 설화적 결말. 마무리를 이렇게 해놨단 말이지. 이렇게 해놓으면 있잖아. 야, 허생은 또 어디 나간 거야? 또 뭐 하러 갔나 본데? 라고 상상할 수도 있어. 왜냐면 현실의 벽에 부딪혔잖아. 처음에 돈 꺼가지고 뭔가를 했던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완한테 좀 자기가 지금 권력자가 아니니까, 집권층이 아니니까 집권층하고 관련 있는 이완한테 이런 일을 해달라고 했는데 거절을 당했잖아. 그러니까 아마 뭔가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인이니까 또 나가서 뭔가 일을 벌이는 거 아니야? 라고 추측할 수 있게 만드는 거야. 맨 끝에. 됐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끝에가 끝난 것 같지가 않지. 여운이라는 거. 여운. 뭔가 아쉬운데? 뭐 이런 여운. 그 다음에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독자가 있잖아. 자기가 막 상상해. 그러니까 독자한테 이 이후의 상황을 상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 여운은 미완의 결말이 할 수 있는 기능이야. 자, 그 다음에 당시에, 자, 허생은 그 당시 경제 문제, 국제 무역 문제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조선의 현실과, 또 하나는 집권층이 무능하고 저렇게 뭔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실리를 추구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대안으로 얘기를 했는데 허생도 그 당시의 사람이잖아. 이게 과연 정답일까 아닐까 모르겠지, 그지? 그리고 이게 수용되지 않으니까 부담을 느껴서 사라져버린 거다. 알았지? 그게 미완의 결말이 갖고 있는 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인답다. 그 다음에 여운을 남기며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세 번째, 허생의 주장은 당시의 집권층이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었다는 걸 암시한다. 이게 미완의 결말이 갖고 있는 내용이야. 알았지? 자, 이렇게 해서 허생전이 끝났는데 다시 앞으로 가서 처음부터 스토리 라인을 좀 정리를 좀 해보고 나서 뒤에 가서 좀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제일 처음에 펴세요. 제일 처음에. 자, 이미 다 했던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번씩 보는 거야. 선생님 얘기 잘 들으면서. 이 소설은 한문소설이라고 그랬다. 한문소설. 박지원이 실학자지만
한글로 쓸 것 같은데 한문 소설이라 했어. 시대상은 고전 소설이고 당연하지. 현실 풍자 비판. 현실의 풍자 비판은 예를 들어 풍자 그러면 풍자는 비난하지 않지만 결국 비난한 거야 라는 얘기. 여기서 양반은 나쁘다 뭐 못했다 뭐 무능하다 이런 말 하면 안 나오잖아. 근데 결론이 뭐야? 양반 무능한 거야. 그런 걸 풍자라고 하는 거야. 비판은 직접적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풍자와 비판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허생전이고 시점은 그때도 얘기했지만 전적 작가 시점이다. 그 다음에 조선의 현실을 깨뜨리고 있는 지식인은 허생은 맞아. 자, 무엇을 해야 될지를 다 알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당시 집권층이 현실적으로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저렇게 흐지부지 끝난 거고, 선생님이 시대적 배경은 언제나 했어? 17세기 효종 때라고 그랬어. 효종. 전국이 다, 왜냐면 삼남지방 제주도까지 다 나왔기 때문에 저는 한반도 전체가 다 공간적 배경이다. 무능한 양반은 풍자와 비판의 대상이고 허생은 당시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것들의 실천, 즉 시사삼책 같은 좋은 건의를 하게 된다는 거지. 다 거절당한다. 그 다음에 박지원은 실학사상을 갖고 있었고 박지원은 북학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된 내용이다. 그때도 얘기했지만 실학사상은 실리주의를 말하는 거야. 북학사상은 저 북쪽의 청나라, 즉 뭐 무역이나 경제가 발달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여 가지고 잘 살자는 뜻이 알았니? 북학파는. 자, 미안의 결말은 아까 말했고요. 고전 소설은 일반적으로 미안의 결말이 아닌데 얘는 미안의 결말이다. 알았지? 자, 그러면 그 다음 허생과 변씨를 비교하면 아까도 전에도 얘기했지만 공통점은 둘 다 대범하고 비범하다. 근데 허생은 당당해. 이인다워서 당당해. 변씨는 돈 만냥 정도는 날려도 상관없다고 생각할 만큼 호탕하고 돈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야. 됐지? 돈을 빌려주는 놈이나 빌리는 놈이나 마찬가지라고 얘기했어. 자, 그 다음에 허생이 그 만냥을 가지고 막 그거를 독점했잖아. 그지? 만냥은 큰 돈이야. 원래는 작은 돈인데 큰 돈, 여기서는 큰 돈처럼 됐는데 만냥 가지고 한 나라 경제 한 가지 물건을 독점할, 한 나라의 물건을 독점한다? 그러면 얼마나 허약한 경제 구조냐고. 돈 만냥에 막 난리가 나는 거니까 10만 냥도 100만 냥도 아닌데. 그러니까 경제 규모가 너무 열악해서 매점 매석이 가능하다. 만냥 가지고 가능하다. 유통은 어떻게 됐어? 유통이라는 게 뭐냐면 잠깐 선생님 봐봐. 만냥 갖고 제수용품을 싹 사버려서 과일을 샀다. 그게 값이 올라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같으면? 수입을 하든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외국에서 같은 거 비슷한 걸 대체재건 뭐 비슷한 걸 수입하든지 아예 이걸 대비해서 정부가 미리 사놨다가 물건을 쫙 풀면 물건값이 안정되잖아. 근데 그런 거 못하고 있다고. 유통의 문제도 심각하다. 이유는 뭘까? 그러면 유통이 안 되는 건 교통이 잘 안 된다는 얘기야. 교통 여건이 안 좋아서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이 허생이 일만냐 갖고 장난친 건 조선 경제가 취약하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알겠지? 그 다음에 당연히 과일하고 말총 샀으니까 그 가격이 막 폭등하는 거지. 그지? 큰 돈을 벌게 됐어. 거의 매점 매석 투기해가지고 큰 돈을 벌 만큼 조선의 경제는 이렇게 허약하다. 그것도 돈만냥이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도둑이 많았다는 것도 현실을 비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선량한 도둑이, 미안해. 선량한 백성이 도둑이 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선량한 사람들이 왜 도둑이 돼? 그러면 당시 지배층이 무능했기 때문이고, 당시 사회 구조가 안 좋았기 때문이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당시 집권층의 무능을 짐작할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 백성들이 도둑이 된 이유 다시 한번 설명하면 최소한의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 현실이 아니야. 즉 먹고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먹고 살려고 도둑이 됐다고. 알겠지?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저지에 군도들이 생긴 거다. 자, 그 다음에 허생이 군도를 이끌고 빈섬으로 간 이유는 뭐냐면 여기 있으면 도둑놈이잖아. 그지?
가난하기 때문에 도둑이 될 수밖에 없고 도둑이 됐잖아. 그럼 평범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섬으로 데려가 가지고 그냥 백성들 그 도둑이 되는 백성들을 구제하고 또 일반 백성들이 편안히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다시 구제하는 의미로 섬으로 데려갔던 거야. 알겠지? 허생의 조그만 시험은 뭐냐면 농사 짓고 자급자족하는 거. 두 번째, 저기 곡식을 팔았지, 그지? 사문장기에. 그리고 은을 받았지, 은을 또 팔았지, 돈을 받았지. 이렇게 해서 중개무역 하는 거야. 그래서 중개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거다. 이거 싱가포르하고 똑같잖아, 지금. 싱가포르는 농업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도둑의 무리를 교화시켜서 백성으로 만드는 거야. 이게 허생의 조그만 시험이었어. 물론 실패로 돌아갔지만. 자, 그 다음에 허생이 글을 아는 자가 화근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모든 이 세상의 문제는 있잖아. 글을 아는 자, 배웠다고 하는 자들 때문에 거기서 비롯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조선 경제의 문제, 현재 사회의 문제, 뭐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글을 아는 자로부터 시작됐다. 그러니까 걔가 없으면 오히려 지금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래서 그만두라고 했던 거야. 자, 그 다음 내용 한번 볼까? 전개 세 번째 부분에 보면 허생이 변씨에게 화를 낸 이유는 뭘까? 그러면 허생이 만냥 빌린 거 맞지? 매점매석했어. 돈을 왕창 벌었단 말이야. 그런데 아직도 변씨는 4대부 있잖아. 4대부. 4대 변씨된다. 허생은 4대부잖아. 변씨는 상인이잖아. 허생이 그러니까 아직도 4대부의 어떤 자존심, 이걸 갖고 있다는 거야. 알았니?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허생이 했던 거는 글 읽기고, 글 읽기의 목적은 조선경제 조그만 시험을 하려고 했단 말이야. 알았니? 근데 변씨가 말을 잘못했잖아. 이렇게 큰 뜻을 품고 아주 훌륭한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이자를 뭐 어쩌고저쩌고, 알았니? 돈이나 아는 놈으로 취급하니까 허생이 화가 나서 변씨에게 화를 낸 거야. 알았지? 허생의 이중적 재물관은 뭐냐면 허생은 돈은 필요해. 왜? 빈민구제하고 나라 경제 살리는 데는 돈이 필요하다고. 근데 필요 없어. 뭐 개인이 부자가 되는 거, 자기가 부자가 되는 건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부자가 되는 건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빈민을 구제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경제를 잘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돈인데 이중적으로 재물을 보고 있다. 긍정적인 건 빈민구제를 위해서는 필요하다. 부정적인 건 개인이 돈을 취하면 이건 문제가 생긴다. 알았니?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중적 재물관. 자, 그 다음에 허생과 변씨가 재물을 대하는 태도는 아까 얘기했지만 허생은 재물이 많으면 정신이 괴롭게 된다. 변씨는 변씨가 양식하고 옷을 가져오기만 하면 돼. 그러면 딱 된 거야. 그 정도면 됐다고. 알았니? 그러니까 허생이 원하는 돈은, 재물은 뭐냐면 딱 살아가기에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다. 이게 허생의 돈에 관한, 재물에 관한 생각이. 알았지? 그러니까 허생이 변씨한테 요구한 건 그거라고. 나 기본적인 생활할 만큼만 있으면 되니까, 결핍이 없는 정도면 되니까, 그 정도의 재물이면 만족하니까 난 돈 필요 없다. 이런 얘기지. 나머지는. 자, 그 다음에 조선 경제가 얼마나 취약한지 한번 볼까? 배가 외국에 통하지 않으면 무역이 안 되는 거고, 수레가 나라를 돌아다니지 못하면 유통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봐봐. 선생님 봐봐. 조선 있잖아. 물건을 생산하면 그 자리에서 자급자족이라 다 없어져. 응? 근데 청나라는 어때? 경제가 발전해서 더 많이 생산해갖고 이걸 판다고. 그럼 돈을 받아서 다른 걸 또 사와. 알았니? 이렇게 서로 물화, 그러니까 물건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유통시키고 판매하고 소비하고, 그러니까 훨씬 더 부유하게 살 수밖에 없지. 근데 조선은 물화, 재물, 물건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다 없어져 버린단 말이야. 이게 자급자족 경제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조선경제의 취약성, 무역이 안 되고 유통도 안 되고 자급자족식 경제이기 때문에 안 된다. 많이 생산해서 팔고 사고 막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게 조선의 경제의 낙후성이다. 됐지? 그래서 이런 걸 비판한단 말이야. 자기처럼 한 사람이 많은 돈도 아니고 10,000냥 가지고 싹쓸이 매점매석 했더니 조선 경제가 막 흔들려. 막 가격이 폭등해. 이거 진짜 경제 기반이 허약한 거야. 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알았지? 그 다음에 화생이 그랬잖아. 10,000냥을 10개로 쪼개면 1,000냥이고 적은 단위로 물건을 구입해서 이윤을 남기는 사람이 작은, 즉 조그마한 장사치라고 얘기했고, 허생 같은 사람은 큰 돈을 가지고 한 가지 물건을 독점하면 아주 비싸게 팔고 이익을 확 남긴다고. 알았니? 그러니까 조그만 장사치들은 1,000냥 갖고 하지만 허생은 10,000냥 갖고 한다고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알았니? 그 다음에 허생이 누구를 예로 드냐면 조성기라는 사람하고 유영원을 예를 들었잖아. 조선의 인재로 등용해야 될 사람이 누구야? 조성기 같은 사람, 유영원 같은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들 뭐 하고 있어? 그냥 늙어 죽은 조성기. 저기 바닷가나 돌아다니고 있는 유영원. 인재가 썩고 있단 말이야. 그 얘기한 거야. 알았니? 근데 내가 무슨 그 사람보다 못한데. 알았니? 벼슬 하겠느냐. 이런 뜻이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허생은 자신을 찾아온 이완액을 어떻게 대했냐면 다시 한번 하면 뭐라고? 밖에 오랫동안 세워뒀어. 들어왔는데 자리를 양보하지도 않았어. 그 다음 반말 찍찍 호칭도 너였어. 그지? 그 다음에 무능한 위정자라고 해서 칼까지 뽑아들어서 찌르려고 했어. 됐니? 이게 허생이 집권층. 이완이라고 하지 마. 이완한테 한 건 집권층한테 한 거니까. 집권층을 대하는 태도와 생각이다. 알겠지? 자, 그 다음 허생과 이완이 갈등하는 건 허생의 제안은 실리적인 거야. 실리가 뭐야? 실제 이익이 되는 거. 그걸 취하자. 아니 변발하고 호복 입으면 어때? 우리가 청나라한테 복수하면 되지. 이완은 아니 명분. 에이 아무리 복수도 좋지만 어떻게 우리가 사대부 양반이 변발 머리를 밀고 호복 대놈의 옷을 입어? 아무리 목적도 좋지만 그건 못해. 명분이야 명분. 알았니? 그래서 둘은 실리와 명분 사이에 갈등하고 있다. 인물 간의 갈등이야. 당연히 허생은 청나라 문물 교류해야 되고 인재를 올바로 등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종실 훈척과 권기 같은 놈들 싹 몰아내야 되고 이게 이완의 생각이고 미안해요. 허생의 생각이고 이완이 거절한 건 자 예를 들면 인재 등용하면 그러면 능력별로 하면 사대부 양반들이 좋은 자리를 못 찾아. 그러니까 체면도 권위도 다 떨어져. 그 다음 두 번째 거 권기와 훈척들이 기득권을 버리지 않을 거야. 걔네들이 집을 내줄 것 같아? 아니지. 그 다음에 변발 호복 이건 예절이 아니야. 그래서 거절한 거라고. 그러니까 명분을 앞세운 게 이완이고 실리를 앞세운 게 허생이라고. 자 그래서 시사삼책부터 또 다시 한번 볼까? 세 가지 현실 타개책을 얘기했는데 첫 번째 인재를 위해서는 상고초려할 수 있겠는가? 해야 한다. 알았니? 두 번째 명나라 망명객을 우대해. 이건 명나라를 좋게 하는 거야. 대신에 걔네들 우대할 때 기득권 세력 훈척과 권기가 갖고 있는 집을 내줘. 기득권을 없애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중국식 청나라식 거기 나온 변발과 호복을 해야 된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교류해야 된다. 교류. 청나라한테 당한 치욕 때문에 막 교류도 안 하고 그럴 게 아니라 교류해서 적을 알고 우리가 그들에게 당한 치욕을 되갚아야 한다. 이게 실리적 태도예요. 허생이. 됐지요? 근데 거절한 건 아까 얘기했지만 명분 때문이고 허생이 이완을 크게 꾸짖은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는데 세 가지 의견을 냈으면 좋은 의견을 냈으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건 해야 되겠네요. 이래야 되는데 무조건 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러고 있잖아. 그게 당시 집권층이 좋은 어떤 생각들을 받아들이는 태도야. 저렇게 우유부단하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는 걸 이완의 어떤 거절 이걸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거야. 알겠지? 그 다음
이제 뭐 그거 다 했으니까. 허생은, 자,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 허생은 재물이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다. OX. 오, 그지. 재물은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데 정도면 충분하다. 이게 허생 생각이야. 그러니까 재물은 정신을 피폐하게 만든다. 맞았고요. 이화는 무엇을 중시한다고? 명분을 중시하는 사람이고, 허생은 실리를 중시하는 사람이고. 자, 그 다음에 이 작품 허생전은 당시에 조선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반영하고 있다. 조선의 현실이 어떻다고? 경제 구조가 취약하고 무역도 안 되고 유통도 안 되고 하나니 한마디로 돈만냥에 막 우르르 무너지는 그런 정도의 취약함이다. 당시의 현실을 반영한 거야. 자, 이게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허생전이고, 일단은 캐릭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 허생 얘기하는데 생계는 안 돌보고 글만 읽었잖아. 이 사람은 캐릭터가 이거야. 글 공부를 통해서 만족감을 얻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가치관이야. 맞지, 그지? 그러니까 실제보다는 글 읽는 거에 더 관심을 가진 거야. 알겠지? 아내는 글 읽기만 열중하니까 불평을 하겠지, 그지? 그 다음에 허생의 가치관의 재물관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중적이야. 그런데 물질은 정신을 피폐하게 만드니까 근본적으로 재물에 대해서 관심 없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야. 하지만 이중성은 빈민구제같이 공익적인 때는 돈이 많이 나야 돼. 필요해. 꼭 필요한 거야. 돈이 좋아.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돈이 필요 없어. 알겠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변시. 배포가 넓고 대범매 한국까지 좋은데 근본적으로 사농공상, 즉 계급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어디까지 긍정이냐면, 자, 이거 봐봐. 이완대장은 호탕하고 도량이 넓어. 그래서 사람 보는 눈이 있어. 요거까지는 긍정이야. 그러니까 그 벼슬자리에 올라가고 영의정하고도 정승하고도 친하고 이완이 허생을 보러 오잖아. 요거까지 캐릭터는 그거라고. 사람 보는 안목도 있고요. 호탕하고 도량이 넓고 현실 감각도 있어. 근데 마지막에 계급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명분에 치우친다. 이런 얘기 하라니? 이게 변씨의 캐릭터고. 됐지? 변씨야. 미안해. 이완이 아니라. 아유, 왜 이래. 지금 한 거 다시. 호탕하고 도량이 넓고 배포가 큰 거 다 변씨야. 그 다음에 사람 보는 눈도 있으니까 허생을 알아본 거지. 근데 산업공상 계급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아까도 얘기했던 거야. 그러니까 봐봐. 선생님 봐. 아까 허생이 변씨한테 막 화낸 게 그거야. 그 이자 어쩌고 얘기했잖아. 그거는 막 돈 계산하는 거잖아. 그래갖고 허생이 아까 화를 냈잖아. 그러니까 산업공상 계급의식이라는 게 사대부 양반하고 농사짓는 사람하고 기술자하고 상인하고 이게 다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직도. 근데 허생은 오히려 상인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상업이 중요하다. 공업이 중요하고 상업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근데 나중에 스스로 자기께 넘어왔지. 나를 장사치로 하는가, 장사하는 똘마니로 하는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야. 장사하는 똘마니가 아니지. 나 장사하는 분이래야 되는데 장사하는 X 이렇게 얘기한 거야. 허생도 자가당착에 빠진 거지. 자기가 모순이지. 자기는 상업이 중요하다 놓고 상업에 종사하는 상인은 별 볼일 없다. 말이 안 되잖아. 그런 거 있는 거 얘기했어. 그다음에 이화는 명분에 치우친 사람. 아까 내가 설명하다 갑자기 변씨한테 명분하면 안 되지. 이완한테 명분해야지. 허생실이라면 이완이 명분이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완은 현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안 한다? 생각해. 그래서 대책을 허생이 마련했잖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그게 명분에 치우치는 보수적인 생각이라고. 이해됐어? 지금 조선경제가 취약하고 인재가 제대로 득용되지 않고 그거 다 알고 있다고. 근데 허생이 그런 제안을 했을 때 맞습니다. 인재를 올바로 등용해야죠. 이래야 되는데 그거 힘들겠는데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문제는 알고 있는데 해결책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이완이고
그건 명분론 때문에 그렇다. 알았지? 됐어? 자, 생각해봐. 인재 될 만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찾아왔잖아. 허생을 찾아왔잖아. 그럼 얘는 얼마든지 현실에서 인재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잖아. 근데 인재도 올바른 인재 등용하라 도 그거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오잖아. 명분론이야. 명분에 치우친 거야. 알았니? 됐어? 당시 조선의 현실 중에 자, 잘 들어. 이거 뭐냐면 경제 구조가 취약하다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량으로 과일 말천 매점 면석 해서 가격이 폭등하고 조선 경제가 흔들흔들. 이거 당시 조선의 현실이야. 취약함이야. 됐지? 또 하나 자급자족 경제. 한 가지 문화를 만들면 거기서 다 소비해버려. 이거는 교통이 발달하지 못했다는 거야. 유통의 문제. 그지? 매점 매석 같은 행위를 해버리면 경제가 흔들흔들 된다는 거야. 또 나라의 군도가 들끓는다 그랬잖아. 그럼 이거 사회 질서가 안정되지 못하고 민생 즉 백성들의 삶이 안정되지 못하고 치안도 불안했다. 당시 조선의 현실. 자, 그 다음에 허생이 제시한 게 그게 다 문제인데 불합리한 인재 등용하고 있다. 권력층은 무능하다. 허구적인 북벌론 뭐야? 청나라를 취재해. 청나라를 우리 병자호란의 원수를 갑자만 한 거야. 어떻게 갑자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허구적인 북벌론. 실제 청나라를 치지도 못하면서 말로만 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싸움도 못하는 애가 저번에 맞았으니까 우리도 복수하자. 괜히 그러고만 있는 거야. 알았니? 근데 허생은 이렇게 해서 친한 척하면서 접근해가지고 약점을 알아낸 다음에 패버리자.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허생은 실리. 얘네들은 명분론에 빠져 있는 거지. 됐어. 여기까지 허생. 허생은